안녕하십니까. 통일선도대학 사업의 일환으로서 오늘 2025년의 마지막 날, 이 겨울방학 온라인 통일학 열린 강의라고 하는 이 주제로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올 한 해를 되짚어보고 내년 전망을 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따로 어떤 엄격한 절차나 형식을 가지고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자유롭게 좀 나누어 주시고 또 뭐 시간이 좀 남는다면 질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제 왼쪽부터 돌아가시면서 선생님들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필요하신 어떤 그 정도로 이 올 한 해를 좀 되짚어 주시고 내년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한 라운드가 돈 다음에 그다음 이제 좀 상세한 토론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자연스럽게 제 왼쪽에 계신 이호령 박사님부터 시작해서 한 말씀씩 짤막하게 3분에서 5분 내로 모두 발언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 더 주제별로 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에 이제 그 한반도 정세와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돼서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군사력 수준과 또 앞으로 향후 방향 부분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2025년 같은 경우에는 8차 당대회가 마무리되는 해인 만큼 북한의 그동안의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제시했던 목표들이 조기 목표 달성한 과제들과 그 이외의 재래식 전력,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재래식 전력 분야가 8차 당대회 때 초기에 제시했던 그 목표 과제는 없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됐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특징이 이제 내일이면 2026년이 되는데 9차 당대회가 시작이 되는 해이기도 하죠. 그래서 9차 당대회 때 향후 또 5개년의 국방발전, 북한의 국방발전 5개년 계획 부분과 관련돼서 그동안의 8차 당대회 때는 북한이 굉장히 전술핵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전술핵 전략핵 플러스 재래식 전력 부분이 같이 병진 정책 발전을 하겠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앞으로 향후 한반도에서의 특히 남북 간의 군사력 균형 문제라든지 또 인태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금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외부 요인은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연초에 출범하면서 한미 관계 또 미북 관계에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행보를 했어요.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함께 또 동맹 현대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이 승인이 되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추진되는 안보 역량의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동맹 현대의 일부로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하면서 구체화하기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잘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한미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10월 말에 그 에이펙 계기에 방한을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상당히 희망을 했었던 것 같은데 북한으로서는 그것에 호응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 배경은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러우 전쟁에 따른 북러 관계에 밀착이 있었고 최근에 뭐 북한이 공개한 핵잠수함을 보면은 러시아의 기술이 상당 부분 유입됐을 거라는 추정이 신뢰도를 상당히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난 9월 전승절을 계기로 해서 북중 관계도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대외 관계는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좋은 상황이고 이것을 매개로 해서 한국과의 관계라든가 미국과의 관계에 새로운 기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새해를 맞고 있고, 다음번에 설명드릴 것처럼 새해에 어떠한 변수가 또 북한의 대외 정책을 바꿀지 하는 부분에 관심을 모으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제 전공이 중국이기 때문에 2025년 올해 그 중국 외교를 좀 간단히 총평을 하고 내년도의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이제 2025년에 중국의 외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안정 유지, 둘째는 대외 환경 관리, 셋째는 전략적 공간 확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미중 경쟁이 점점 구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제 미국과의 그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대외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그런 관리된 경쟁 전략을 강화해 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4년에는 미중 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정했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올해 2025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 대미 관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주변국, 개도국,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이러한 그들에 대한 이제 외교를 통해서 중국의 우군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의 경제가 이제 과거보다는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다운되는 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중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외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요약해서 2025년의 중국 외교라고 하는 것은 첫째, 미중 간의 급격한 충돌을 피하면서 중장기 경쟁의 기반을 다지고,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그런 데 집중했던 한 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2026년에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서 주목해 볼 것은, 첫째는 주요 행사 일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내년 4월에 트럼프의 방중이 예상되어 있어서 미중 정상회담의 내용과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중국이 주최하는 심천, 즉 선전에서 주최하는 11월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이제 중일 관계가 개선되느냐 아니냐의 그 어떤 중요한 모멘텀이 형성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제 국내 경제가 또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내년에 과연 어떤 상태를 유지하느냐와 관련된 것이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 미중 경쟁이 기술 패권 경쟁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내년 2036년은 이제 중국 제조 2025가 끝나고 중국 제조 2035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출발하느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러시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오랜 시간 동안에 개전 당시부터 이렇게 계속 좀 모니터링하라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2024년 뭐 정확하게 10월경입니다. 2024년 10월경에 북한 특수작전군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파견이 되어서 파병이 되어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교전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이제 한반도하고도 직결된 사안으로 발전을 해버렸고, 앞선 우리 이호령 박사님이나 또 신범철 전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통해서 전략적 지위, 북한의 전략적 지위가 상승이 되고, 아마도 내년에 이제 9차 당대회를 통해서 북한은 핵 재래식 병진 노선 정책을 선언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재 어떤 상황이 좀 있는지를 좀 따져보고, 뒤에서는 이 전쟁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또 구체적으로 미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쨌든 전쟁은 끝내기 위해서 미국이 다양한 모습으로 외교적 중재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이해 당사자 간의 이해 간극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치적 협상에 의한 종전이 쉽지는 않다, 이렇게 먼저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미 뭐 전쟁이 4년 이상 이렇게 흘러왔다는 얘기는 종전 시나리오가 어떤 전쟁 장기화라고 하는 시나리오에서 이제는 정치적 타협에 의한, 정치적 협상에 의한 불완전한 종전 내지는 불완전한 정전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결국 이 전쟁이 끝나기 위한 몇 가지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능력이라든지 미국의 외교적 중재 뭐 능력이라든지 또 당사자들의 입장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내년 정도면 어떤 형태로든 전쟁이 종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 지정학적 대변동이 한반도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저는 북한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2021년부터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2023년 이후에는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고 정의로운 다극 질서라는 얘기를 하죠. 아마도 2025년 한 해 동안에는 그 정의로운 다극 질서를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했던 한 해가 아닌가. 여러분들 많이 보신 것처럼 지난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에 이른바 우, 푸틴, 좌, 정은, 시진핑 주석의 가운데 천안문에 같이 올라오는 걸어가는 그 모습들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그 뇌리에 각인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북중러의 협력의 모습을 연출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10월 10일 그들이 말하는 그 당 창건 80주년에 그 부대를 바로 평양으로 옮겨서 다시 한번 열병식에서 북중러의 협력을 과시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들이 생각하는, 북한이 생각하는 일종의 정의로운 다극 질서, 미국 중심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와 또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미국과 대적하는 하나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라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대한 경제 모델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2019년 12월 8기 9차 전원, 7기 5차 전원대회에서 정면 돌파전을 선언하면서 그 정면 돌파전의 핵심이 미국의 제재 책동을 분쇄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식으로 대한 경제 모델을 만들면 미국에 대적하는 형태로 만들면 자신들이 그 안에서 경제적인 제재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사실상 디팩터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북한이 2025년에 이 부분을 특히 강점을 주었고 마지막으로 그간의 북한과 중국 사이에 이건 뭐 우리 박병광 박사께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관계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2025년에 아까 말씀드린 전승절과 또 10월 10일을 계기로 북중 간의 관계도 다시금 좀 뭔가 정상화하고 재개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그런 것들이 2025년 북한의 대외 정책에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2025년의 세계 질서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봤을까? 아마 그 점을 한번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2025년을 우리가 한 해를 바라볼 때 대부분 약간은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그 당혹스러운 이 원인의 가장 큰 게 흔히 얘기하는 세계화 정보화로 우리가 보통 이런 키워드로 얘기되는 한 수십 년간 유지해온 국제 질서의 불문율들이 깨져가기 시작을 했고 가장 대표적인 게 그래도 체면을 차리고 있던 강대국들이 이제는 그런 꺼풀마저 던져버리고 자기에게 충실한 접근들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그냥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일도 분쟁으로 연결이 되곤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 너는 어느 편이냐는 선택을 강요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세계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2025년은 굉장히 편한 세계 그리고 앞으로가 더 편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그려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엄밀히 보면 북한 입장에서 세계화라든가 아니면 정보화라는 건 사실 1990년대에 맞닥뜨려서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였어요. 그 세계화 정보화가 시작이 되면서 북한의 그런 세계화 정보화의 일반적인 추세와는 맞지 않는 북한의 고립이 가속화가 됐고요. 또 흔히 얘기하는 지금 미국과 서방 중심의 자유주의 경제 질서가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스스로의 그 혼자 살기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계 무역 경제, 무역 체제, 금융 체제에 편입되기를 원했던 당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소원해진 거고요. 2025년은 북한이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겪었던 그런 당혹스러운 경험이 역으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그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 다극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강대국들의 책임성이 약화가 되고 그러면 사실 대결의식으로 통해서 진영화가 이루어지고 너는 누구 편이냐를 물어보는 이런 세계는 굉장히 북한한테는 익숙한 세계예요. 그 세계 속에서 살았던 60년대, 70년대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두 번째, 상호의존, 공급망 분쟁. 어차피 북한은 그런 체제에 속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을 나눠서
서로들끼리 거래하고 서로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진영적인 공급망의 세계가 북한한테는 굉장히 편했을 거예요. 아마 그걸 살리기 위해서 2025년 동안 북한은 나름대로의 노력을 경주를 했고 이런 추세는 2026년도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저는 비록 뒷자리 쪽에 앉아 있지만 아까 우리 박홍원 교수님과는 달리 전혀 우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제가 이 자리에 유일한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북한 경제에서 얘기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2025년에 북한 경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실물 경제 부문은 굉장히 원활했던 데 반해서 화폐 경제 부문은 굉장히 불안정했다. 그래서 양 부문 간에 엄청난 괴리를 보인 한 해였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요. 실물 파트에서는 뭐 농업이라든지 제조, 이런 건설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원활한 뭐 호황까지는 아니래도 상당히 원활한 실적을 보였고요. 특히 무역에 있어서는 팬데믹 이전에 2018년에서 2019년 수준을 다시 복원을 했다. 하지만 문제는 화폐 부분에서 일어나는데요. 과거와는 달리 북한 경제에서 물가는 거의 쌀 가격은 거의 2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특히 환율은 3배에서 4배 이상의 환율을 수준을 보인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를 형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북한 경제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그러한 실물 경제 호황의 요인 중에 하나는 아까 박병광 박사가 얘기를 했지만은 도진호 박사가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 북한 파병으로 인한 그 반대급부가 일정 부분 북한에 유입되면서 그게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미국 트럼프 정부 대외 정책, 한미 동맹 이런 쪽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신범철 박사님께서 많이 해주셨는데 올해 보면은 트럼프 정부는 역시 예상대로 아메리카 퍼스트에 기반한 자국 우선주의 그런 정책을 폈다고 보여지고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마가 중심의 정책, 대외 개입을 상당히 최소화하는 그런 정책을 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역시 관세 및 투자 유치겠죠. 다양한 국가들에게 미국의 관세를 부과를 했고 한국 같은 경우도 관세를 낮춘다고 상당 부분 협상을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200억 불 플러스 마스가 1,500불 또 민간 1,500불 상당한 투자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25년도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예상과는 달리 한미 동맹이 더 이상 약화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좀 얽혀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한중 관계는 협력 어젠다가 지금 없어요. 중국 측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걸 만들어야 되는 게 숙제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단은 중국의 마켓이나 값싼 레이버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고 중국의 하이테크와 한국 하이테크가 경쟁 관계고 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어떤 서포트라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보면은 한미 관계는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투자나 마스가나 원투쓰리나 핵잠 같은 걸로 지금 얽혀 있고 한중 관계는 협력 어젠다가 없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외교의 방향성이 상당 부분 좀 결정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볼 구성을 보아하니 이제 아마 일본 얘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셔서 주최 측에서 불러주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본 얘기를 조금 하는 것으로 가름을 할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글쎄 그게 오래된 공식인가 싶으면서도 어쨌든 한국에서 이제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아무래도 일본하고의 관계가 껄끄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 아닌 공식처럼 서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려였고 했는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올해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게다가 올해가 이제 60주년이었기 때문에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어서 우리 일본 하는 분들은 행사가 연초부터
초부터 연말까지 많았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국내 여러 가지 그런 정치 상황이 있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상반기에는 좀 앞에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내다가 뭐 다행히 이만저만 올해가 어떻게 잘 마무리되고 있는데, 지금 일본의 지금 정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보시다시피 이번에 지금 아까도 저희가 쉬는 시간에 잠시 뭐 일본 여행에 관한 말씀도 나눴습니다만, 지금 중국하고 결국은 이런 지금 각이 더 세워졌습니다. 또렷해졌는데, 이 다카이치 사나이라고 하는 그 정치인이 뭐 일본 헌정사에서 이제 여성으로서 총리가 되셨지만은 어쨌든 뭐 익히 다 아시다시피 이제 아베 키츠라고 불렸던 사람이고, 아베라고 하는 사람이 또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굉장히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 그런 캐릭터의 정치인이지만, 또 일본에서는 남겨놓은 지금 유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답습해가는 그런 그 소위 그 지니얼러지라고 할까요? 그 계보를 잇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지금 다카이치가 들어서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이제 다카이치의 지금 정치적 기반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탄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이 이제 역시 아베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긍정적인 유산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도 여전히 많이 있고, 일본 안에서도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 자민당이 소위 그동안 20몇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공명당과의 연립도 이제 깨져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유신회랑 손을 잡았는데, 이번 어쨌든 여름에 가장 좀 유신회니 뭐 국민민주당이니 여타 세력들을 다 이렇게 좀 유심히 볼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에 이제 참정당이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에게 낯설은 그런 정당이 아주 약진을 하면서 이들이 또 이제 자민당, 이 소수 여당인 자민당에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일본 정치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고요. 그들의 이제 소위 이제 아베적인 그런 수정주의적인 관점, 특히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소수 여당인 자민당, 다카이치 정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하는 맥락에서 최근 있었던 중국과의 그런 소위 대만 관련 발언들을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요컨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굉장히 어떤 하나의 해프닝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일본 정치의 국내적 그런 구조가 바뀌는 부분과도 연동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중일의 갈등이 결국은 우리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부분도 내년에는 좀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9분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대략 저희가 한 30분에 걸쳐서 2025년 북한을 중심으로 한 동향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또 2026년을 개괄적으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각 분야에 대해서 한번 훑어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림들은 그려지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통일선도대학 사업이니까 아무래도 대학생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일반인들에게 좀 쉽게 또 친근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되 어렵지 않게 한번 풀어주는 그런 세션을 좀 가졌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슈별로 중요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전문가 선생님들이 의견을 주신 것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갔으면 하는데요. 따로 형식을 갖지는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화두를 좀 던져주시고 질문들을 던져주시고 또 각각 또 원하시는 분들 대화에 동참하시는 형태로 자유롭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주제, 첫 이슈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통일 북한 쪽으로 이제 맞춰져 있으니까 북한 내부 사정, 외부 사정과 관련해서 일단 뭐 박원권 교수님께서 하나 뭐 중요한 화두를 하나 던져주시고 다른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들어오시는 걸로 진행을 하죠. 예, 각자 영역에서 아까 우리 박병강 박사께서는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2026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도 미국도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향후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요. 남북 관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촬영하는 날이 12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아직 9차 당대회를 북한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아마 1월 중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2026년이. 왜냐하면 이미 2023년 8기 9차 전원회의 때 북한이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를 했고,
통일은 불필요하다라고 명백하게 선언을 했죠. 그래서 사실상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 12월 정도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공식적인 노선으로 천명한 것은 2023년 말이다. 그 다음에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2월 8일 그들이 말하는 건군절에서 아예 자신들의 국가의 최고 목표 국시를 한국일 유사시 무력을 사용해서 점령하는 영토 안정이라는 것을 다시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하게 볼 때 그 참 우려가 되는 게 2026년에 역시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2026년에 한국에서 특히 우리 정부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는 그만큼 저는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우리 다른 전문가분들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미북 관계의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본다면 미북 혹은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그 즈음을 해서 뭔가 이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 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간의 철저한 공조가 필요하다. 여전히 우리 정부가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엔드 구상이라든지 아니면 비핵화 3단계 이론 같은 게 미국과 얼마나 공조가 되는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을 대비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미국과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서 남북 관계에 뭔가 돌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북한이 바라는 세계라는 게 과연 어떤 건가 2026년에 이걸 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정부의 엔드 구상도 얘기를 했고 흔히 얘기하는 북한도 나름대로 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2018년에 그 이 김정은 트럼프 정상회담 때부터 나왔던 이른바 얘기하는 정상국가론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북한은 한 번도 정상국가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용어예요. 흔히 북한이 이 목표로 하는 거는 전략국가론입니다. 근데 이 전략국가의 이 용어 속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북한의 정책을 보면 이 첫 번째 북한이 보는 우리가 보는 정상국가라고 얘기하지만 북한이 바라는 북한이 이게 무릇 체제나 국가라는 건 이래야 된다면 어떤 걸까 한 저는 5가지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핵무장한 북한입니다. 이거 당연시되는 세계가 북한이 보는 바람직한 세계고요. 두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이 협력 관계를 유지하되 이게 주니어 파트너, 좀 한 단계 낮은 파트너가 아니라 대미, 대서방, 반미, 반서방 전선을 같이 이끌어 나가는 동등한 협력자로서의 북한의 위상. 이게 북한이 바라는 정상국가, 전략국가로의 모습일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남북한 관계에서는 뭐냐? 항상 얘기하는 사실상 우리가 북한이 더 우월한 존재에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왜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수용되는 관계에서 대화가 가능한 한 단계 낮은 존재로서의 남북한 관계를 고착시키는 것이 목표일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일반적인 북한의 정치체계 특성을 세계가 어떻게 봐주길 원하느냐? 아마 과거라면 사실은 혈연세습을 하고 수령 1인 독재를 하는 이런 북한을 70년대, 80년대 실제로 그랬어요. 사회주의 국가들도 굉장히 이단적인 존재로 봤거든요. 그리고 그게 당시에 1인 독재가 아니라 공산당 독재를 택하고 있던 중국과 구소련과의 관계도 소원하게 만드는 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중국, 러시아, 북한 간의 체제 유사성이 높아졌죠. 혈연세습까지는 아니라도 1인 독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북한은 뭘 바랄까? 이제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혈연세습 4대까지 준비하고 있는 혈연세습. 거기다가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북한을 상당히 정상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통용되어 있는 하나의 체제로 받아들이기를 세계가 원하는 겁니다. 적어도 자기 진영 내에서는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북한이 이제 경제 분야에서도 새로운 용어를 쓸 거예요. 과거 우리가 경제 발전, 경제 발전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이런 걸 거예요. 빈부격차의 해소라든가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성장의 혜택들 이런 걸 겁니다. 근데 아마 지난 수년간 북한이 행해왔던 것 중에는 대부분 자강이 강조되고 있고요. 부의 형평분배라든가 이런 기존 사회주의 경제의 미덕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조남원 박사께서 얘기하셨지만 실물 경제 부분과는 화폐 금융 부분의 취약성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이런 걸 집약해 보면 아무로 앞으로 2026년 중에 북한은 자강 그리고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라는 게 높은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지속 가능한 형태, 이게 경제 발전이 아니라 결국은 자강, 자급자족이 유지되고 기초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를 이제는 그 자강의 완성 또는 경제 발전으로 묘사하는 북한식 경제 발전 개념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게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누적될 수 있는 북한 인민들의 지속적인 그 불만 심리를 다독거리고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식 경제 발전 개념을 다시 들고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2026년 한반도 정세를 북한 경제에서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보통 정치적이나 군사적 측면에서 관심들이 많지만은, 그럼 경제적인 팩터는 2026년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저는 북한이 그렇게 급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호황까지는 안 해도 경제 성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2023년에 3.1%, 2024년에 3.7%를 성장을 했는데 2025년에도 이것보다는 안 되지만 상당한 성장을 이룰 것이다. 3년 연속 플러스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북한이 서두를 게 없다. 핵보유 국가로 인정을 받고 싶지 하지만은 대북 제재 국면에서 굉장히 북한 경제가 나쁘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대북 제재가 잘 작동을 안 하면서 뭐 유류나 정제유들도 수입이 되고 있고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에 반대국부도 받아들이고 있고, 이런 면에서 굉장히 급할 게 서두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2026년에 경제적 팩터는 푸시 요인은 결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차대현 박사님 말씀하신 거 약간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강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애민주의 사상을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말로만은 아닌 것 같다는 그 측면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게요. 2025년에 북한이 실시한 가장 뚜렷한 정책은 20승 10 지방 정책, 경제 정책이었죠. 근데 이게 2025년에 확장이 돼가지고 새로운 지방 발전 정책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20개 시군구에 공업단지를 만드는 공장을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병원, 종합봉사시설, 양국관료시설 같은 공공기관을 만드는 것까지 확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양극화, 당간부와 인민 또는 지방과 평양, 이런 것들이 조금씩 적어도 지방정치에 있어서는 좁혀지는 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애민주의가 일정 부분 작동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인민들의 핵보유 국가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도 조금은 더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2026년에는 북한이 굳이 그렇게 서두를 요인이 없을 것이다,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2026년에 뭐 남북관계 관련돼서도 북한이 앞서서 말씀하신 선생님이랑 비슷한 맥락에서 남북관계에 북한이 공을 들일 이유는 없다. 여러 가지 뭐 요소를 앞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더 큰 추이 방향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2012년에 김정은이 집권을 하던 해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었고, 그때 북한이 김정일 시대 때의 타겟으로 강성대국이 2012년을 목표로 한 거죠. 그러면 그 강성대국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 군사강국, 정치사상강국, 경제강국인 거죠. 그런데 그게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10년이 된 2022년에는 가장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군사강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완전히 최저점에 이르렀고, 그래서 2022년까지 보면 3대 악법이라는 게 북한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 또 다행히 그거를 좀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두준호 박사님께서도 이제 전망을 해주셨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에는 종료가 되든지 뭐 휴전이 되든지 어떤 식으로도 정리가 될 국면이 내년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북한은 또 어떤 이슈를 잡아야 될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북한 또 계속해서 사회주의
강성 대국을 추진을 해왔는데 그중에 계속해서 핵심적인 드라이버는 군사 강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군사 강국 중에 9차 당대회에서는 이제 핵과 재래식을 병진 정책으로 하겠다 해서 보면 더 군사적인 정책은 구체화되면서 더 발전을 되는데 그러면 이 정치 사상 강국과 경제 강국 부분을 어떻게 메이크업을 할 거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면 그동안에 앞서 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일정 정도 플러스 요인이 나왔던 것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그런 통화 정책과 관련된 그런 불안정성이 북한 경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상자 이후에 그 사이드 이펙트가 북한 내부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 정치 사상 강국을 억눌렀던 대외적인 요인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 정치 사상 강국을 만들어가는 이 요소 중에 소위 말하는 3대 악법으로 눌렀던 것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았을 경우는 북한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2026년에 우리의 주요 관전 포인트는 북한의 핵 재래식 전력 병진 정책 플러스 그 이외에도 이 북한 내부의 정치 문제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제가 북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질문거리가 대학생들 수준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제 질문이 좀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이제 박원건 교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이제 던진 화두는 내년에 2026년에 남북 관계 돌파가 필요한데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냐를 제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먼저 우리가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내년에 남북 관계 돌파의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또는 필요한 환경이 무엇인가? 그걸 따져보면은 우리가 좀 더 판단하기 쉽지 않겠느냐. 거기서 또 드는 생각은 아까 이제 그 차두현 박사님께서 우월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사실 이제 자신감이라는 표현을 메모하고 있었거든요. 뭐냐면 내년에 북한이 자신감이 올라가면은 뭐 경제가 나아지든 군사가 나아지든 대내외적으로 그러면은 우월감이든 자신감이든 높아지면은 남북 대화나 남북 관계 돌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요인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감이나 우월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남한을 더 무시해서 남북 관계 돌파의 필요성이 더 줄어드는 것인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그 판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이 전쟁과 연계해서 남북 관계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2026년에는 어떤 형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정리가 될 텐데 북러 관계에도 상당한 이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북러 관계가 거의 혈맹 수준으로 최고점을 찍은 상태라고 한다면 종전이 정말 이제 본격화하고 종전까지 어떤 조약이 체결이 된다면 북한의 전략적 지위는 최소한 군사 분야에서만큼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관점인데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북한은 전략적 지위를 극대화시켜 나가고 특히 이제 미국과의 관계 안에서 핵 보유국 인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에 대한 확증을 통해서 그다음 북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북한의 전략적 지위라는 것이 꼭 전쟁 이후에 약화할 것이다 이렇게만 단정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시기상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남북 관계에 나서야 될 북한의 필요성은 크지 않고 오히려 현재 그 북러 관계를 유지한 가운데 종전 이후의 북러 관계가 군사 협력은 다소 약화하더라도 러시아 북한 간의 체결한 조약에 의거해서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과 같은 국방 분야에서 군사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안보 협력 또 2025년 9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 계기에 이제 북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위한 모멘텀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3년 연속 경제 성장률을 플러스로 가져가고 20승 10승을 포함한 다양한 북한 내부에 산적해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더욱 중국과의 관계에 북한이 그야말로 천착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한국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정책 공조만큼은 지금처럼 유지해 나가고 미국과 우리가 그 엔드 구상을 포함해서 어떤 정책들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차원의
투명성이 반드시 담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결국 주변 국가의 관계 개선 혹은 관리인데요. 미국 빼놓으면 이제 중국, 일본, 러시아인데 어쨌든 이제 내년 초에 1월 초 그리고 1월 중순에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질문을 또 던지고 싶습니다.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 혹은 북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에서 중국의 진짜 본심은 어디에 있는가를 놓고 봤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북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더 우선순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남북관계 대화를 위해서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주변국의 노력 중에서 일본이라든지 또 중국의 노력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떤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또 크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다면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러시아라고 하는 북한의 혈맹, 동맹을 좀 움직여서 남북 간에 막혀 있는 이런 어떤 대화의 벽들을 뚫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뭐 남북 관계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좀 약간 그 남북 관계를 지금 정부의 입장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일단은 북미 대화의 타결을 먼저 기대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이번에 저는 국가안보전략서 나온 거 보니까 트럼프 정부의 중국 정책이 상당히 완화됐어요. 중국에 대해서 뭐 위협 인식 같은 것도 상당히 줄어들고 오히려 threat이나 challenge라는 언급도 뭐 러시아에서건 뭐 중국에 대해서건 하지도 않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2026년도에 일단은 미국의 독립 250주년입니다. 그리고 마이애미 G20가 있는 해고, 북중미 월드컵이 있는 해고, 미드텀 일렉션이 있는 해고. 2026년도에 자기가 쫙 제대로 국내 경제 상황을 잘 관리를 하고 이런 이벤트를 잘 관리해야 레임덕이 늦게 오는 거죠. 지금 수지 와이즈 인터뷰 벌써 레임덕 왔다 막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국내 경제를 잘 다스리고 그래야 그걸 위해서는 이제 미중 관계가 안정화가 되니까 제가 보기에 일단 2026년까지는 미중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희 한반도에 사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북미 대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러니까 지금 북미 대화에 주는 영향 팩터를 저는 한 지역 정세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입장차 한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 첫 번째 중요한 지역 정세가 결국은 미중 경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한쪽 블락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북한이 쉽게 뛰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국가들과의 어떤 뭐 딜이라든지 뭐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미중 관계가 상당히 완화해졌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도 북미 대화로 뛰어나올 수 있는 상당히 조건 중에 하나가 완화가 되는 거고 아까 두진호 박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의 정세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종전 이전의 북미 대화는 상당히 힘들단 말이죠. 북한 입장에선 러시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북미 대화를 러시아 종전 이후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봐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거기서. 그리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다음에 북러 간의 협력이 계속 긴밀하게 유지될까 하는 북한의 우려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026년도에 미중 관계가 완화되고 우크라이나 종전이 되면 북미 협상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또 하나 남은 건 이제 비핵화 차인데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계속 트럼프 행정부는 뭐 팩트시트도 그렇고 뭐 계속 북한 비핵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싱가포르 2018년 입장 계속 고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북미 양국이 어떻게 뭐 코오디네이션을 할 것인가. 물론 양측이 가지고 있는 주안점은 달라요. 북한은 핵보유 인정을 원하고 제재 완화를 받아먹고 싶고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ICBM을 폐기를 하고 그리고 뭐 북한 핵 비핵화를 막고 이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미니멀 포컬 포인트라고 보는데 그걸 중점으로 해서 양측이 그러니까 중국 입장을 많이 참조할 것 같아요. 중국은 비핵화 얘기를 안 하지만 여전히 장기적인 원칙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현실은 북한과 관계를 존중해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중국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미중 관계가 완화되면서 트럼프도 중국의 대북 정책 입장을 좀 더 많이 좀 바이하면서 가지 않을까. 북미 대화 가능성은 어쨌든 2026년에 좀 높아질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는 되게 두지모 박사님 그 관점에 되게 동의를 많이 해갖고 저도 기회 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린 게 지금 일단 러우 전쟁이 정리가 안 되면 북한한테는 거의 인센티브가 있을 이유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94년 뭐 제네바 때나 뭐 육자회담 때나 심지어 뭐 2018, 19년 뭐 평창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런 정상회담을 활용한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최우선시 삼았던 거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미국을 통해서의 어떤 인정, 뭐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핵 무기에 관한 부분이던 그 체제에 관한 부분이던,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미국을 거의 제1순위로 두고 계속 그런 흐름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인공이 그 레버리지를 갖는 이가 누구였느냐는 그때그때 좀 달랐을지 몰라도 at the end of the day 궁극적으로 원했던 건 그거였다고 보는데, 러우 전쟁이 이걸 질적으로 저는 바꿔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러시아 전공자가 아니라서 우리 두준호 박사님 비해서는 굉장히 지식이 일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러우 전쟁이 유럽과 지금 동북아의 국제 정세를 너무나 질적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걸 똑똑하게 잘 파악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뭐 아까 차디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정도가 아니면은 아까 우리 또 조남훈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얼마든지 버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고 보고, 게다가 이제 오늘 우리의 담론에서 조금 얘기가 더 나왔으면 하는 부분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이버 드론, 지금 당장 드론 공장에 뭐 지금 북한 뭐 이렇게 지금 노동자들이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올 지경인데, 이런 지금 회색지대에서는 너무 이들이 이제는 치고 나가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국민들의 어떤 아사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은 이제 뭐 이 체제 특성상 끌고 가는 거고, 그러면서 이런 이제 비대칭 전략을 계속 구사해 갈 것이기 때문에 요컨대 이제 말씀을 좀 압축을 해보면 저도 러시아한테 레버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미국과 유럽, 또 이 둘이 또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이게 전략이 뭐가 다듬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게, 그게 오히려 지금 선생님들하고 좀 약간 같이 고민하고 싶었던 또 부분 중에 하나고, 일본은 그런 점에서는 우리보다는 다 아시다시피 조금 선명성이 더 있고, 심지어 사이버에서는 우리보다 지금 더 공세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본이 보기에 마치 우리가 아직 좀 뭔가 여전히 이 친구는 이렇게 고민이 많나?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 상황들도 있어서 아무튼간에 내년 전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다시 어떻게 우리가 재정립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지금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이제 제가 존경하는 박원근 교수님 말씀이 저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남북 관계나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북한의 그 대화로서의 돌파, 이거에 계속 천착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남북 관계 돌파를 하려면은 조건이 몇 개가 있다는 걸 지금 들으면서 느꼈어요.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러우 전쟁, 이게 작용한다. 러우 전쟁이 종결되면은 북한이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미중 관계가 대결보다는 좀 더 안정된 관리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 근데 미중 관계는 내년에 좀 더 안정된 관리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였어요. 세 번째는 북중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근데 결국 러우 전쟁이 종결되면 북한은 중국 쪽으로 좀 더 나올 것이다 였어요. 제가 생각한 네 번째는 뭐냐면, 남한 정부가,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유연한 접근책을 펼치는 것이다. 근데 지금 정부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나온 얘기를 종합하면은 이 네 가지 요소가 내년에 남북관계 돌파에 긍정적 조건을 형성한다로 모아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께서 내년에 남북관계가 돌파가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이유는 그럼 뭡니까? 뭐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던데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4월 달에 방중할 때 북한에 메시지를 낼 겁니다. 근데 여기에 러우 전쟁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 이전에 러우 전쟁이 종결됐다.
그럼 북한으로서도 안전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러우 전쟁이 종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은 북한의 협상에 대한 문턱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상호작용을 가진다고 생각해요. 박병광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기준이 상당히 적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대화를 할 때 핵보유국주의를 어떻게든 얻어내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일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제재 문제라든가 하는 부분이 반드시 전제에 따를 거예요.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북한과 만나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했다는 선전선동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기에는 좋겠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핵을 인정하면은 그 효과가 반감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엔 접점을 찾아가는 조건들이,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는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서, 또 북중 관계의 실효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왜냐하면은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원하는 만큼 주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내년 정세가 전개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현 단계에서 어떻게 갈 것이다 단정하기보다는 그러한 변수의 상관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첫 출발점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크라이나 변수가 크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만약에 자기들 나름대로 미국과의 만날 필요성이 있다면, 상황이 북한에게 유리하다면은 미국에게 더 많은 양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비핵화가 관점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이 평화 문제로 해서 긴장 완화라는 걸 갖다가 미국과 북한이 명분으로 내세우고 핵 문제는 덮는 거죠. 근데 핵 문제가 덮어지면 북한도 좋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재가 잘 작동하는 2018년의 상황이라면은 북한으로서는 제재 완화가 최우선의 목표지만,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제재가 잘 작동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북한은 김정은이라는 그들의 최고 지도자의 위상만 높이는 정상회담도 할 필요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저는 내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필두로 해서 변화되는 상황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나아가서 남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 저는 이어질 거라고 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은 돈 안 냅니다. 잘 아시잖아요. 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에서 특정한 합의나 얘기가 나오면 그 돈은 누가 낼까요? 한국이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큰 소리 뭐 두 개 국가론 얘기하지만, 사실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흐름이 바뀌면은 북한은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적 혜택은 한국으로부터 받아가는 그러한 구도를 다시 그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자신감을 가지면 대외 정책 부분에서 더 유연해질 거라는 거, 이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대외 정책 부분에서 유연해질 거라는 게, 이게 남북 관계에 긍정적일 거라고 이어지는 거는 분명히 논리적인 그 비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모두 얻어올 것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들 나름대로 고립된 세계도 좋겠지만, 그러면 일부라도 개방되어 있는 세계 금융체제와 무역체제에 접근을 하려면 미국과의 협상이 여전히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걸 다 얻은 입장에서 굳이 북한이 남북관계에 집착해야 될 사항은 없어요. 아까 신범철 박사께서 얘기했듯이 남북관계에 그래도 임할 수 있는 건 아까 그런 겁니다. 북한이 우위에 있다라는 거를 계속 그 선전거리를 근데 설사 엔드 구상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 자체는 굉장히 큰 국내 정치적 비용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대화가 된다는 건 일부는 맞습니다. 근데 비유를 하자면, 은둔형 외톨이가 한 명이 있어요. 이게 일반인이 아니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감을 가지면 이게 정상 체제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위험한 행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스토킹이라든가 이런 건데. 왜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예.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한 북한이 얘기하는 정상화라는 게 다른 관점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경제적으로 조남원 박사께서 이제 얘기하시고 일부에서 2, 3년 연속의 경제 성장을 본다라는 건데, 우리가 경제 발전이라고 얘기할 때는 고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이 70년대, 80년대 고성장을 할 때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0%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이 지금 고율의 경제 성장을 조정했다라고 하지만 5%대의 경제 성장대예요. 2020년부터 2022년간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입었던 북한 경제에 타격을 상쇄하려면 지금 3%, 3.7% 경제 성장률은 경제의 회복세에도 겨우 미칠 수 있는 변수예요. 두 번째, 상대적으로 낮은 3%, 4%대에 이르는 경제 성장률에서도 북한의 SOC 건설에 대한 실적이 보이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중국도 그랬고 모든 국가들이 본격적인 경제 성장 단계에 돌입하게 되면 일정 초반에는 그 소비재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지만 SOC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장기적으로 낙관을 할 수가 없는 이유고요. 하나만 더 면을 보도록 하죠. 그럼 만약에 자신감이 없는 쪽의 변수로 이어면 어떻게 되느냐.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두 끝나면 북한한테 유리할 거라 그러지.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 과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게 유리할까? 그러니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고민이겠지만 단기적으로 자원을 계속 끌어올 수 있는 유입되는 통로가 있는, 그리고 중러라는 반미 전선의 동료가 존재하는 그 시기가 더 편할까? 러시아의 입장에서 이제 별로 그렇게 북한한테 목매달릴 필요가 없는, 그리고 또 미중 간의 일종의 공존이 포함이 돼서 더 이상 중국도 뚜렷이 중국 대신 나서줄 만한 카드가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과연 분열과 그 고립 속에서 선택의 문제에 익숙해져 있던 북한한테 과연 유리한 조건이냐. 그 고립으로 들었을 때도 남북관계는 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저도 개인적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대화의 기회가 만들어지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북관계에서 제일 위험한 게 이건 됐다 치고예요. 이건 됐다 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는요. 모으면은 산술적으로 모으면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꿈을 창출합니다. 근데 요소들끼리는요. 모이면 플러스 효과가 아니라 서로 상쇄 효과가 있는, 그리고 국제관계일수록 특히 그래요. 그렇게 그런 전망에만 몰입하다 보면 정책이 비속해지고 때로는 현실성을 잃게 돼요. 그 면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아까 그 신 박사께서 얘기한 게 논리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설득력이 있어 보였어요. 뭐냐면 이제 북한이 자신감도 잃어가고 경제도 안 좋아지고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그러면 얘네들이 차 박사님의 말씀을 빌자면 예측 불가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가 좀 더 합리적인, 들어보세요. 합리적인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만 안 하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아는 거는 아닌데 이 북중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에게 러시아라는 또 다른 전략적 뒷배를 줬고 그 전략적 뒷배가 북한에게 식량, 에너지 그리고 경화를 줬어요. 현금을. 이게 이제 북한에게 숨통을 트이게 해준 건데 중국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거 몇 년 못 간다. 소용없다요. 왜 그래? 물어봤더니 아까 말씀에도 잠깐 나왔지만은 북한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거 위대한 그 김정은 동지를 찬양하게 하려면 소비재가 공급돼야 되는데 소비재는 러시아가 주는 게 아니라 중국이 줄 수 있는 거다. 이게 또 다른 하나는 경제가 발전하려면 여러 가지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국 친구들 얘기는 북한 경제가 돌아가는 기계류들, 공장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들이 20년 주기로 대충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1차 핵실험 했던 게 아마 2006년이죠. 그럼 이제 2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그 공장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공장들이 돌아가는 기계류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 기계류는 2000년대 초반에 중국에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걸 교체해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 북한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결국 우리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제가 전 신범철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데 100% 동감이에요. 지금 박병호 박사님은 북한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모든 북한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북한은 머들링 트루예요.
발전이란 건 이렇게 막 아까 얘기하듯이 뭐 10% 발전이 아니라 그냥 그 수준만 유지해도 북한 인민들은 혁명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내가 거기 급하게 이렇게 핵 협상에 나가고 이런 요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더니티로만 해도. 그런 면에서 북한은 다른 나라랑 좀 다르다. 그다음 신범철 박사님 얘기가 저는 100%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약간 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레버리지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문제는 핵 문제에 있어도 안보 문제는 결국 미국이 제공해 준 거예요. 북미 수교, 그다음 무슨 평화협정 이런 거 다 전쟁 종전협정 이거는 미국이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한 거에 대해서 경제적인 거는 한국이 네가 하라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거기서 시키는 거를 하거나 또 그런 것들도 제재 국면에서 미국의 제재를 풀어주지 않는 안전보장 유엔을 통해서 풀어주지 않는 이상 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레버리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나오는 게 어느 컨퍼런스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얘기를 했지만 뭔가 하면은 헌법을 고쳐서 이 국가론을 받아들여서 국경 확정 협정을 해야지 북한이 자리에 나올 거다. 그 정도는 돼야 레버리지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참 저는 안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첫째는 우리가 민족 통일론을 포기해야 되고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있는데 한반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논쟁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이 어마어마한 논쟁이 뭐가 앞서게 될까?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레버리지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얘기 다 들어보니까 소수 의견인 것 같아요.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한테 주는 혜택이 굉장히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산소 마스크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단기간 내에 그들이 필요한 원유라든지 식량, 또 비료 그리고 일부의 군사 기술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결국 김정은이 정말 원하는 그들이 그 경제에 대해서 유의미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박병광 박사 말대로 결국 중국과의 협력이 저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중국이 그만한 북한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러시아를 이른바 이 시계추 외교의 측면에서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박 박사도 이건 너무 잘 알 것 같은데 중국은 그 정도 수준으로 북한한테 주지를 못하죠. 안 하기도 하고도.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제재 위반인데 현재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에서 그렇게 노골적인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저는 미북 정상회담의 가장 큰 김정은의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1일 날 최고인민회의의 연설에서 아주 명백하게 김정은이 자기는 트럼프와 관계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외에 전후 맥락을 다 읽어보면은 행간에 나온 게 그리고 나서 제재에 관한 얘기를 무려 5문장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제재가 뼈아프고 자기가 트럼프를 만나는 것은 제재 해제를 위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두 가지죠. 하나는 말씀드린 경제적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제재가 해제돼야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가는 파키스탄과 인도 같은 모델을 추구한다는 면에서도 제재 해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 비교적 빠른 시기에 뭔가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2026년에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저는 아까 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약간 궁금한 게 뭐 미중 관계 완화라든지 우크라이나 종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북미 대화 가능성을 높일 거라고는 보는데 이게 오토매티컬리 남북 대화는 남북 관계 개선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한국이 돈을 대면은 어느 정도는 뭐 북한이 받아들이려긴 하겠죠. 돈만 받고 그 이상의 진전은 없을 가능성도 높고 아까 이호령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두 국가론을 북한이 선포하게 된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북한 주민들이 자꾸 이제 뭐 나만 따라하고 드라마 보고 그래서 뭐 정권에 대해서 약간 뭐 불평도 나고 그러니까는 정권을 좀 체제로 좀 보호하기 위한 그런 차원도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 내부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좀 그게 의아하다. 그래서 한류 드라마를 안 만들면 되는 거야. 아니 그걸 말한다니까. 유윈. 대북 전단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정부가 민간 단체도 처벌해서 뭐 그거 저는 그거는 확대하면 굉장히 한류도 만들지 작은 말라는 얘기인 것 거지. 같아요. 굉장히 작은 얘기인 것 같고 조금 더 크게 큰 얘기를 좀 하자면 아까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의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아질 것인지에 대해서 러시아 종전의 문제도 나왔고 그다음에 미중 관계 내년엔 좀 괜찮아질 것 같다, 완화될 것 같다. 그다음에 북중 관계도 러시아 전쟁이 러우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결국에는 북한은 다시 중국 품에 돌아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한반도의 안정에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냐라는데 저는 과연 이 전제들이 맞는가에 대한 우리가 퀘스천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각각의 조건도 그 뒤가 더 있는데 그걸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 북중 가장 큰 구조 변화와 관련돼서 미중 관계 이전보다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관세 유예가 내년 10월까지 2026년 10월까지 그 부분이 유예가 돼서 그러면 그때까지는 적어도 미국 입장에서는 국내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정화시켜야지 중간 선거 기간에서 트럼프가 어느 정도 점수를 따겠죠. 그런 측면에서의 미중 관계의 그런 일시적인 안정 관계인 거지 이걸 보다 더 길게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중 관계가 2026년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전제에 대해서도 저는 좀 재고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된 이후에 과연 북한의 선택이 보다 더 중국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북러 관계가 이전 대비 보다 약화될 것이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러우 전쟁이 끝나고 나면 러시아가 기존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하기 이전 대비 전략적인 어떻게 보면 자기의 위치가 이전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유럽에 대한 정책보다는 보다 더 인테지어로의 정책 전환을 통해서 러시아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긴 전쟁을 통해서 약화됐던 그런 경제력인 회복 문제라든지 이런 게 해서 러시아가 강조하는 게 계속해서 북극 항로, 북극 경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그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 러시아 입장에선 전쟁이 끝나더라도 북한이 굉장히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의 전후 경제 복구 차원에서를 보더라도 북한의 전략적인 위치는 계속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저는 더 긴밀하게 갈 것이다. 그래서 그 관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두 번째로는 우리가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결국에는 수정주의 국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정의로운 다극질서 안에 북한을 가둬놓으면 결국에는 북한의 제재 문제를 북한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것도 굉장히 넌센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대북 제재의 그런 효과가 강력한 효과가 약화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되고 북한의 주민들의 이러한 불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정보는 이전 대비 굉장히 북한 내부 안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문제는 북한 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저는 에너지예요.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북한이 가져갈 것이냐. 지금 공장에 20년 돼서 주기를 바꿔준다 그래도 결국엔 지금은 대북 제재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국이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중국이 매일 강조하는 게 나는 유엔의 대북 제재는 잘 지키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용을 해본다면 자기가 스스로 중국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환경 하에서 그거를 중국 스스로 제재를 우회하면서 북한에게 다시 공장을 지어준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북중 관계가 다시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은 또 이건 과대평가를 해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욱더 중요한 건 이런 관계가 개선됐을 때 우리의 지금 현 정부의 대북 관계 개선의 이러한 노력이 국제 정세와 이렇게 완화되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이랑 결합이 돼서
미북 간의 대화가 되고 또 그러한 것이 플러스가 돼서 남북 간에 만약 대화가 된다면 남북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등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화 이꼬르 남북 관계 개선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대화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면서 정책을 주변국의 정책이랑 이런 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부분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흔히 얘기는 지금 미국 특히 NSS가 나온 이후에 국가안보전략 보고서가 결국 미국과 중국이 일정하게 세력권을 타협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계획이나 문서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NSS가 나오고 나니까 NSS대로 하면 이제는 미중 관계가 개선될 거다라는 아주 역의 사고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사실은 미국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할 길을 특히 중간 선거까지 바라보자면 문서화된 것보다 다시 말해 트럼프의 참모들이 트럼프에게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내는 그런 문건들보다는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의 주의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가주의자들하고 불만이 있었지만 정책적인 주노선 면에서 트럼프가 벗어나는 의료보험도 그랬고 이민 문제도 그랬고 벗어난 적이 없어요. 투자 문제도 그랬고. 자, 마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중국은 어떤? 중국이란 특정 국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인종차별적인 건데 동양인들이 미국 사회의 주류를 대체하고 그 부를 차지하는 게 싫은 겁니다. 그 선두에 서는 게 중국이에요. 지금 그 중국을 대체할 만한 또 다른 황인종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걸 누구로 타협? 저는 오히려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은 올해처럼 계속 싸움을 걸면서 보다가 정책적 수단이 좀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그때 휴전하고 이런 방안이 계속되는 거지. 이 NSS의 추세가 내년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NSS는 결국 트럼프의 생각을 가지고 콜비라든가 흔히 얘기가 되는 참모들이 담았다라게 엘브리지 콜비라든가 아니면은 뭐 헤그세서든가 이런 참모들이 담았다기보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 트럼프가 더 좋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참모들과 나머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조언자들의 작품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NSS에 나타난 바를 봤을 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니까 더더욱이 내가 우리나라 언론들이 웃긴 거는 자 국빈 방문한다고 얘기는 했어요. 정상회담 하겠죠. 근데 트럼프하고 중국 간에 있을 수 있는 예상 가능한 마치 타결 가능한 의제가 지금 미중 간에 미국 언론에도 보도가 안 돼서 약속되고 있고 다 지금 조정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국내 언론의 그 시각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조만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패널 선생님들께는 마무리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일단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저희가 들으니까 이게 답이 없잖아요. 지금 결론이 안 나고 전문가 선생님들을 9분이나 모시다 보니까 의견들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건 일부 사회자 탓이에요. 예. 저도 왜냐하면 이해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요맘때 한 번 더 모여서 누가 맞았는지 내년 이맘때? 예. 그래서 틀린 진영은 후년부터는 부르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청중들이 계시니까 한번 들으면서 좀 궁금하신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들이 있으실까요? 남북관계, 특히 김정은 정권 때 남북관계를 보려면 김정은이 보는 한국은 어떤 상대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특히 그 앞에 있었던 선대 지도자인 아버지 김정일과 비교를 할 때 김정은이 얘기했던 김정일이 그 당시 운영했던 남북관계를 보면
알게 모르게 국력 격차 면에서 이미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면에 시인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만 맞는다면 선별적으로 한국의 부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틀림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협이라는 게 가능했고요. 김정은이 보는 한국 남북 관계는 분명히 그 아버지와는 다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뭐를 공색하게 얻어가는 남북 관계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본 거고, 북한도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본 거죠. 대표적인 것이 2019년에 금강산 관광단지를 그때 시찰을 하면서 김정은이 그 한국이 지어놓은 그 이 시설물에 저 흉물스러운 걸 당장 치워버리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북한도 기회만 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공색하게 한국한테 얻어먹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신감으로 얘기하면 우월감으로 그걸 일단 한국이 받아들여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는 우리가 무슨 경제 지원해준다 합작 사업한다 그래서 북한이 반색을 해서 기존 원칙을 바꾸고 나올 거란 기대는 안 하는 게 나을 거라는 겁니다. 학생이 얘기한 정부에 관계없이 대북 정책의 일관성 100% 공감해요. 그런데 자, 일관성이 정말 없었느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특히 자기 의제만을 각 정부가 강조했느냐는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한국이 공식적으로 북진 통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1970년대 이전 시절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구사했던 모든 대북 정책은 인게이지먼트 팔로스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협력만 유난히 강조하고 어떤 정부는 보수 정부가 들었으면 협력보다는 단절만 강조했던 게 문제가 아닌가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보수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대화하고 교류 협력은 안 해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생각하는 분위기라든가, 진보 정부가 이른바 진보 정부가 들었으면 북한에 책임 물어야 될 것도 못 묻고, 이런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물리친 치우쳐진 각 진영에 있어서의 강성파들이 문제인 거지, 사실은 어느 정부든 일관되게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한을 인게이지한다는 정책은 유지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모순되는 행동을 할 때 사실은 여론이라는 것이 그걸 따끔하게 짚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AI와 북한 핵 효용성의 그런 관계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우리가 쭉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AI로 모든 북한의 핵 억지력과 관련된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AI 시대가 굉장히 매우 초보적인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모든 국가들의 AI 기술이 충분히 습득이 되고, 또 북한 역시 그 정도의 기술이 충분히 같이 발전된 그런 상황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된다면 단순히 핵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국가가 지금 핵 군비 경쟁에 전부 다들 핵 군비 경쟁에 모두 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AI가 모든 걸 그렇게 컨트롤해주고 통제해줄 수 있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군사적인 신뢰 구축 단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시대가 과연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미국에서도 그 핵을 AI 통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국가 정보 문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도 뭐 일상에서 모든 걸 AI가 통제를 한다고 해도 핵무기를 AI로 통제하는 것은 상당히 먼 미래일 것 같아요. 자칫하면 터미네이터 시대 와요. 터미네이터 영화 시대. 그리고 기본적으로 핵을 통한 강대국 간의 전쟁을 일어나게 하지 않은 많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격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격 능력은 보통 이제 SLBM 핵잠수함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AI가 바닷속 깊은 거에서 무브먼트를 다 캐치할 수 있느냐, 앞으로 먼 얘기인 것 같아요. 현재 러시아가 미국의 사일로가 어딘지 다 알거든요. 근데 그거를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나머지 핵잠수함 같은 게 이격 공격을 해서 자기네들도 같이 망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는 AI가 아까 말한 C4ISR 같은데 해당이 될 수 있지만 아직도 그렇지 않은 분야도 많기 때문에 그건 좀 진전돼야 될 얘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이 전망이라든가 진단을 해주셨고, 특히 남북 관계에 대해서 여러 이견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점들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뭐 한 분에게 돌아가면서 한 분이 한 2, 3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임 교수님부터 거꾸로 하겠습니다. 글쎄요, 북한을 또 제가 너무 그 능력을 과대평가하나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도 아무튼 절대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특히 사이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가진 능력이나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우리 사회가 지금 올해 특히 2026년이 각종 모든 것이 거의 털리다시피 한 해여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사이버 안보의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또 상기하게 되는 그런 한 해도 되었는데, 물론 모든 것을 다 북한의 공작이라고 볼 수만은 없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좀 준비가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안 돼 있었다라는 것도 자각을 하게 되면서 북한이 그런 나름대로의 리소스가 없는 것을 극대화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해가 아닌가 싶고, 뭐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족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왜 바람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오늘 우리의 이 대화 속에서 역시 한국이 갖고 있는 레버리지가 너무 취약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뼈아프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한 해 내지는 내년까지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가 같이 좀 진지한 고민과 그런 담론들이 이어갔으면 당장은 뭐가 해결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그런 바람을 좀 내년에 좀 발휘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내년을 정세 변화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눈에 하나 들어온 거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미 간에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왜냐면은 그 팩트쉿 보면 2006년 양해각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 2006년도에 반기문 장관하고 콘돌리사 라이스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한국 국민에 반대해서 지역 정세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문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전략적 유연성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 2006년 문서를 보면 미국은 미군을 자유롭게 영내 움직이겠지만 한국이 원하면 안 할 수 있어,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 너네는 니네 안보를 위해서 그냥 포커스를 둬. 미군은 주한미군은 지역 정세로 갈게. 이게 객관적으로 2006년도 문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 측이 바라보는 2006년도는 그게 전략적 유연성이 연계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한미 간의 그 문제가 2006년도에도 계속 좀 쟁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제 생각에 뭐 아직 그 국제 정세가 서서히 변하고 있고 빠르게 변하고 있지는 않지만 20년 후 30년 후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까?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다자주의가 좀 더 강화될 것 같고, 블락 대 블락보다는 다자주의 내에서 약간 그 각계 외교가 될 것 같아요.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북중러, 이란 뭐 이런 블락이 깨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북중 관계는 어떻게 될까? 한중 관계도 어떻게 될까? 과연 지금처럼 북중 관계가 좋을까? 그것도 약간 좀 언서튼해 보여요. 근데 그런 경우가 되면 저는 한 남북 관계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그 레버리지가 없는 만큼 2026년에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이 진보 정부가 들어왔지만 사실은 남북 관계에서 어떤 수단을 발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통일부 장관 청문회에서 당시 장관 후보자가 평화적 이국간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나온 것들은
우리 국민 개인도 아니고 해외 동포의 관광 허용 굉장히 낮은 수준의 수단인데 굉장히 이거를 보러 보면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게 그거를 통과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어떤 유엔 제재나 어떤 제재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건 없어요. 근데 인도적 지원을 해왔느냐? 담대한 구상에도 얘기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고요. 우리 아직 얼마 안 됐지만 이 정부에서도 사실 그런 거에서는 없다. 그래서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인도적 지원 같은 건 허용되는 거니까 북한이 놀랄 만큼 또 물론 이제 전용이 안 된다는 이런 조건이 있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인도적 지원 같은 걸 해서 신뢰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를 특히 이제 젊은 분들까지 팔아가면서 나오는 게 젊은 세대들이 이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두 국가 관계로 가도 오히려 그렇게 안정적인 이런 논의들도 나와요. 근데 사실은 최종적으로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거지만 정말 통일의 최종적인 형태는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될 세대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 지금 세대가 정책적으로 뭘 정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입니다. 거꾸로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상당 부분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두 국가라고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이미 1990년대부터 모든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국가급 행위자로 상대를 해왔어요. 국가급 행위자 간의 관계라는 것은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 특징이에요. 하나는 대화 상대자로 인정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먼저 도발하지 않는다라는, 되도록이면 안정성을 깨뜨리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는 소통과 정보가 가능한 구조라는 겁니다. 일방이 다른 쪽에서 오는 모든 정보를 강제적으로 차단해야 되고 그걸 해줘야 뭐치 제대로 된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한쪽에서는 가끔 해보는 게 심심해서 해볼 수 있는 군사적인 도발로 지부가 되지만 다른 쪽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얘기되는 그런 일부 도덕을 빙자한 희망적인 낙관론자들의 그 주장에는 현혹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얘기되는 나한테는 부담스러운 체제, 적당히 떨어져서 협력만 유지하면 되는 체제가 좋지 않을까라고 보는 그게 이상적이라면 그런 남북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의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저 자신도 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 예측은 어렵다. 우리가 하루 남은 2026년 어떤 일이 있을까 내일도 예측이 어려운데 1년을 놓고 여러 가지 국제관계에서 남북관계를 포함해 얘기한다라는 게 참 어렵다라는 판단이 되는데요. 이럴수록 저는 한 가지만 확실하게 추진해야 된다. 이것은 앞으로 남북의 대화가 있던 미북 간의 협상이 있던 그 협상 관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에서 한국이 최소 수준으로 유지해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은 역시 우리 안보의 문제죠. 특히 북한 핵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확장 억제를 반드시 우리가 제도화하고 강화하는 그 경로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진 마지막 선이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던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뭘 대화 측면에서 외교 측면에서 뭘 하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안보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북 관계 뭐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강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또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 또한 앞선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조치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근간을 흔들거나 부정하지는 말자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간을 흔들거나 부정하는 것이 혁신이 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서 한미연합 연습을 축소한다거나 연기한다거나 5.24 대북 제재에 대한 뭐 선제 해제를 검토한다거나 이런 조치는 사실상 근간을 부정하고 흔드는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그야말로 어떤 진영 논리의 끝판왕에 서 있는 정말 우리의 안보에 대한 자학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혁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근간을 유지한 가운데 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을 어렵지만 설득해 나가는 것이 정부와 국가의 역할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불확실성 선생님들 얘기 많이 하시는데 가끔 이제 저는 이제 이 전쟁을 연구하면서 푸틴 대통령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고 어렵습니다. 접근이 안 되니까.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머릿속으로도 들어가서 이 사람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어떤 전략적 주의를 고민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 머릿속으로 들어갈 시간인데요. 아마 이 친구가 아니죠. 김정은 위원장은 내년 4월 미중 정상회담에 대비한 어떤 카드로서 이제 모스크바행을 선택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기도 딱 좋아요. 내년 5월 9일이 또 뭐 전승절인데 올해 하지 못했던 2025년에 하지 못했던 쿠르스크 탈환이라고 하는 이 퍼포먼스 세레머니를 내년 5월 9일 81주년 전승절 계기에 같이 뭐 승리 선언하기도 너무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사라져 약화할 걸로 예상이 되는 전략적 지위를 묶어두고 뭐 또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정말 북미 간의 한판 승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모든 정책 수단을 다 강구할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또한 국가의 책무,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부가 바뀌면 대북 정책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데 북한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아까 뭐 사이버 안보 얘기하시고 무인기 얘기하시는데 엄청나게 지금 북한은 기하급수적으로 무인기 전력을 지금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드론 능력, 대드론 능력까지 지금 일취월장하고 있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침묵하고 있는 것도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러북간에 도대체 지금 꿍꿍이서 뭐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아예 파악 자체를 하지 않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침묵해서는 안 되고 그럴수록 우리의 어떤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하고 있는 행위들, 특히 러시아를 통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군사협력에 대한 행위들은 정말 정보 우위에 서서 관련된 정보들을 범정부 간에 이렇게 좀 잘 파악하고 유지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아까 박원권 교수께서 미래 예측은 정말 어렵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같은 국책기관에 있는 정책 연구자들은 어쩔 수 없이 전망을 해야 되고 또 그걸 토대로 정책을 개발해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더 나은 세상, 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 뭐 등등등 이런 걸 설계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이제 외교의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2025년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새로 등장을 했고 새 정부는 빠른 기간 내에 한미 정상이 2차례나 대면 회담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미 관계, 동맹 관계를 다져놓았다라고 볼 수 있고 2026년은 이제 곧 새해 벽도부터 대통령이 중국으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외교의 방향성 측면에서 첫 번째는 한미 관계를 다지고 두 번째는 결국 한중 관계를 다지겠다라는 것인데 그 더 큰 목적은 뭐냐? 사실은 지금 정부는 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됐든 남북 관계 개선이 됐든 남북 대화가 됐든 관계를 돌파해 보겠다라는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내년에 어떻게 전개되느냐, 과연 그것이 순조롭게 전개되는 것인가를 지켜보는 게 굉장히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가 돌파가 되려면 사실은 그냥 평소에는 안 되고 어떤 터닝 포인트나 사건, 이벤트가 발생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이 러우 전쟁의 향배구나. 저 유럽에서 벌어진 러우 전쟁의 향배가 한반도 문제에도 결국은 영향을 미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박원권 교수님 전망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같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박사 받기 전에 연구원 시절이 생각나는데 그때 국방연구원에서 매년 연말에 정세 전망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말을 반복하더라고요. 내년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어렵다. 하는 말을 한 5년 연속 쓰니까 너무나도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생각이 드는데 다시 오늘 드는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이 국제 정세라는 게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마치 전쟁에서 전장의 안개를 지우면서 기획을 하듯이 국제관계를 하는 사람, 남북관계를 하는 사람은 국제관계, 남북관계에 있는 그 안개를 제거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변 환경, 뭐 미북관계라든가 북러관계, 북중관계, 뭐는 한미관계를 갖다가 분석하면서 그 안개들을 제거하다 보면 어느 정도 손에 잡히는 전망들이 나오는 거고, 이제 대응 측면에서 정부는 사실은 오늘 저희가 내년 정세 전망을 하면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누가 다 대응을 하냐? 정부가 모든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부의 역할이고, 다만 이제 뭐 정부에 따라서 대북 정책이 다르다 하는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굳혀야 되냐면요, 우선순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앞서 조남훈 박사님께서, 차두현 박사님께서 그러셨나요? 보수 진보 정부를 떠나서 대북 관여 정책을 했었다는 것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진보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교류 협력이 1순위고요. 두 번째가 실질적인 평화고, 세 번째가 북한 인권 증진이나 뭐 그런 인도적 차원의 문제예요. 보수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가 먼저 와 있고, 교류 활성화가 두 번째로 와 있고, 보수 정부도 마찬가지로 인권 증진이나 이런 부분은 별로 다루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 우선순위를 조정함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진보 정부이기 때문에 교류 협력 활성화로 갈 텐데, 이때 나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 리스크를 앞서 너무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무슨 이렇게 원칙 같은 건 지켜나가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잘 결심해서 하면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이제 현 정부에서는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낄 건데, 제가 제안하는 거는요, 북한이 주장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출 게 아니라 공감하는 부분은 공동 발표를 하고 정상회담 할 때 하는 테크닉인데, 다른 부분은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병기해서 확인해 주는 것이 사실은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필요한 방향성이 아닐까 하는 부분을 마지막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대북 정책이라는 건 궁극적인 목적은 항상 어떤 정부가 들어섰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도 그 궁극적인 목표 달성 지점과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 길고, 그 과정에서 앞에서 이제 신범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 궁극적 목표를 달성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 기반이 지금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게끔 가느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가장 보수 정부, 진보 정부의 주요 정책의 가장 큰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주요한 정책 변화, 우선순위의 차이가 실질적인 긴장 완화이냐, 아니면 교류 협력을 통한 점진적인 단계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해갈 것이냐, 이거 보면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즉 기본적으로 탄탄한 억지, 안보,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위에서 교류 협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다 더 앞서서 조남훈 박사님 말씀한 대로 북한이 놀랄 정도로 인도적 지원을 해줘도 별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전 정부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뭐냐면 교류 협력이나 인도적인 지원이나 이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억지의 안정, 균형적인 안전 부분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까지도 그거를 협상의 팁으로 내놓고 내놓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바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구분을 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정부든 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만큼 어떤 남북관계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밑에 기본 바탕은 그 안정과 평화라는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가는 그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척도가 제가 한국국방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바로 억지인 거죠. 억지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정책을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교류 협력이라는 부분을 그동안 김대중 정부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의
그 남북 관계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교류 협력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까 마치 교류 협력을 하면 점진적 단계적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될 것이다라는 전제가 마치 참명제처럼 전제가 되어져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저는 또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지난 20년간의 25년 정도 된 거죠. 25년간의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실질적으로 봤더니만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남북 간의 관계 개선 발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은 계속해서 증대해 왔다. 그리고 대남 적대 정책도 강화되어져 왔다라는 점을 국민들도 점차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교류 협력이 마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손쉬운 정책은 아니다라는 점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9분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를 한반도 정세를 한번 회고를 해봤고요. 아까 신 박사님께서 표현을 쓰셨지만 이 안개와 같은 종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나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고 또 내년도 역시 짙은 안개 가려져 있는데 전망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12월 31일 한 해 마지막 날인데 혹독한 추위를 무릅쓰고 또 미처 준비할 시간도 많이 드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여러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또 서로 간에 많이 계몽도 되고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런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